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4월 첫째 주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과다 레버리지에 대한 모기지 승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에요. 여기 보시면 캐나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4분기에 과다 레버리지가 승인된 가구의 모기지 승인이 계속 증가했다고 파악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택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출 대 소득 비율, 그러니까 loan to income이에요. LTI를 사용하는데 보통 이 비율이 450%를 넘으면 이제 부채가 많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450%가 넘었다는 말은 모기지 부채를 빌리는 사람이 본인의 소득보다 4.5배 이상을 모기지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비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금융 당국은 위험성을 감수하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고 있는 말이 과거의 스트레스 테스트의 시행으로 부채가 많은 차용자들은 감소했는데 사실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거기에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저렴해진 모기지 비용은 이제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는 문제가 오늘날의 모기지 금액이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능성이 아니라 훨씬 더 많겠죠, 진짜. 그렇게 많이 돈이 풀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총 부채 비율이 이제 TDS라고 하거든요. 이 총 부채 비율이 2020년 4분기에 43.57로 최고점을 찍었던 2019년 1분기 45.99%에 비해서는 감소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총 부채 비율 TDS가 뭐냐면요. 보통 은행에서 모기지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이 사람이 빌린 모기지를 얼마나 잘 갚을 수 있을까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검토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인컴이죠.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기지를 어렵지 않게 잘 갚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소득이 아무리 많다고 치더라도 매달 나가는 비용과 부채가 많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TDS라는 비율을 적용해서 돈을 빌린 사람의 소득의 몇 %까지 부채가 넘으면 안 된다라고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 6뱅크 같은 경우는 43% 이 근처에서 TDS를 정하고 있고요. B은행권이라든지 기준이 조금 완화된 은행 같은 경우는 50%까지도 TDS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TDS 기준이 높다는 건 그만큼 부채가 많은 사람에게도 모기지를 빌려준다는 것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높겠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렇게 TDS 비율이 높은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더 많은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득 대비 부채율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도표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검정색 선과 빨간색 선이 만나는 지점이 B20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시점인데요. B20 가이드라인이 뭐냐면요.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이 B20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B20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렇게 사이트 링크를 첨부해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에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는 얼마나 증가했는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2017년 3분기에 최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데 이때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가 발효된다고 발표가 났었어요. 이 시점에. 그리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2018년 1분기에 스트레스 테스트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쭉 떨어졌다가 여기서 바닥을 찍으면서 2019년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2020년 1분기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살짝 주춤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채 비율이 이 코로나 터지기 바로 이전부터 한 1년 정도 2019년 2분기부터 사실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로 잠시 완화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은 소득 대비
이제 부채가 많아졌다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요. 최근 CMHC의 3월 분기별 부동산 시장의 위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전체에서 3분의 2 이상이 높은 위험 수준이고, 특히 5개 부동산 시장이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도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5개 지역 중에 3개 지역이 온타리오에 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높은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 옐로우, 노란색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의 취약성이에요. 빨간색 위주로 보면은요, 해밀턴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토론토도 작년에는 노란색이었는데 올해 빨간색으로 바뀌었고요. 오타와도 똑같죠? 토론토랑요. 그리고 의외로 몽크턴이 다 빨간색입니다. 오버밸류에이션 됐다 그러죠. 몽크턴은 뉴 브런스윅에서 제일 큰 도시죠. 그리고 할리팩스도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제 특정 도시들에서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었는데, 올해 초부터는 대도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인 현상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CMHC의 이와 같은 보고서가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요. TD은행의 수석 경제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캐나다 주택시장의 강세가 국가 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향후 6에서 9개월에 걸쳐서 주목할 만한 냉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논평에 뭐라고 했냐 하면요. 처음 코로나 사태가 시작됐을 때는 주택 시장을 둘러싼 가장 큰 두려움이 과열보다는 붕괴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CMHC에서도 13%, 18% 주택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예측들이 빗나가고 그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빠르게 사라지면서 이제는 오히려 과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평균 1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학자가 하는 얘기는 이와 같은 상승이 경제적 펀더멘탈이 지원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고 많은 구매자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이 부족해지면 이제 가격 상승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융당국과 정부가 폭주하는 주택 시장으로부터 이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들에서 2분기, 3분기에 이제 냉각 기간이 있을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모르죠. 사실 좀 냉각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지금 너무 과열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의 말처럼 냉각 될지 아닐지는 일단 봐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광역 토론토 신규 주택 판매가 34%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Build GTA와 알터스 그룹의 데이터에 따르면 2월 신규 주택 판매는 급속히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 가격은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론토 신규 주택 가격이 25% 상승했다고 나오죠. 여기서 단독주택의 경우 작년 대비 25.1% 상승했고, 콘도 가격은 8.4% 작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독주택 가격이 전체 신규주택 가격의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한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은 가격 상승 폭에 비해서 반대로 판매량은 34% 하락했어요. 역시 하락폭도 단독주택에 비해서는 콘도가 하락폭이 더 컸고요. 아무래도 상승하고 있는 리세일 콘도 시장이 큰 영향을 줬겠죠. 그리고 토론토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 판매량이 더 떨어졌는데, 그런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327.8% 상승했습니다. 콘도는 44% 정도 하락했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넓은 집을 선호하고 있는 거죠. 토론토 중심부에서도요. 그리고 재고는 작년보다 균형이 잡혔다고 나오는데 작년에 27.1%에서 17%로 하락했어요. SALR 수치가요. 그러니까 이 레이쇼가 뭐냐 하면은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20% 이상이면 공급이 부족한 거고 20% 이하면 과공급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17%로 하락했다고 했으니까 12%와 20% 사이에 속해서 이제 균형이 잡힌 재고가 공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7년에 시가 37%였죠. 20%가 완전히 넘어섰죠. 공급이 정말 부족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가 2018년 초에 스트레스 테스트가 시행되면서 이제 공급이 확 늘어났죠. 그리고 2019년을 지나서 2020년으로 가면서 또 다시 바뀌고 있죠. 그랬다가 2021년에는 17%로 다시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리세일 주택 시장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물론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 말입니다. 신규 주택의 판매가 지역별로 2019년, 2020년, 2021년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2019년도에는 이렇게 낮았다가 20년에는 올라가죠. 그리고 최근 21년에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티클의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급 미술관에 가까운 노스욕에 위치한 이제 주택 매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봤는데요. 정말 주택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고급 미술관에 가까운 그런 주택이에요. 그래서 매일 딱딱한 얘기들만 들려드려서 오늘은 조그만 미술관을 방문한다는 마음으로 이 주택 이미지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감상해 보세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주택에 대한 기본 정보만 알려드리면요. 이제 bedroom이 6 플러스 2고요. bathroom이 10개나 있고요. 라 사이즈가 103에 250이에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죠, 라 사이즈는. 놀스욕에 있는 웬만한 디태치드가 50에 한 120 정도 되니까요, 평균적으로요. 2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1200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죠. 텍스는 1년에 4만 불이고요.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여기서 살고 싶으신가요? 저 같은 사람이 살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주택이긴 합니다만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요. 지금의 부동산 과열과 함께 특히 바이어 입장에서 불만이 많은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불투명한 부동산 입찰 절차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비딩 워에 관련된 얘기예요. 애스킹 프라이스가 엄연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솔드 되는 프라이스는 이 애스킹 프라이스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왜 이런 불합리한 방법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최근에 추세가 조금 바뀌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과열돼서 이제 대부분의 거래에서 이런 비딩 워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 매물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고 있는 얘기가 지난 2월 광역 토론토의 124개의 리스팅을 추적한 결과 61개만 입찰 경쟁 계획하에 거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63개는 생각처럼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오퍼를 넣으려고 했던 프로퍼티가 하나 있었거든요. 오퍼를 넣으려고 하다가 바이어분이 멀티가 붙을 것 같아서 넣지를 않으셨어요.
집이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그 만족도에 비해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해당 주택의 가치보다 너무 높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오퍼를 넣지 않고 조금 더 쇼잉을 하기로 하셨는데 오퍼 프레젠테이션을 한 시간이 지나서 셀러 쪽 리스팅 에이전트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퍼 안 넣을 거냐, 왜 안 넣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 뭐 너네 레노베이션도 너무 거창하게 해놨고 비딩 돼서 가격 많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바이어가 포기한 거라고 이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오퍼를 2개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오퍼를 다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클라이언트가 관심이 있으면 다시 오퍼를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멀티가 붙을지 안 붙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멀티 붙는 횟수가 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바이어의 입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를 더 주고 저 집을 샀는지 또는 얼마가 부족해서 저 집을 놓쳤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비딩 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에이전트도 오퍼를 그냥 제출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마지막까지 오퍼가 몇 개 있었는지 이런 걸 다 따져서 하루 종일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불투명한 입찰 절차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